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 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완전히 없애는 미사실 지침 개정에 합의한 후 즉각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 군은 이미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은 확보한 상태였다. 군 소식통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만들지 못했을 뿐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짜리 미사일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사일이 얼마나 양산돼 전력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7년 개정 전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두 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육군은 강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인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잡을 수 있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격 자산은 그동안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독일제 미사일 타우러스가 꼽혀왔다. 그러나 타우러스의 경우 사거리 500km로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의 핵심 시설을 3m의 오차범위로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한 대에 4톤짜리 미사일 2개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따른 고위력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이른바 대량 응징보복 수단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과 위력이 증가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다.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이 3톤짜리를 훨씬 넘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 환경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로 쏴도 육지에서 소리와 진동이 감지돼 은밀히 해야 하는 미사일 시험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 1950년 한국전 당시의 전쟁 시작 후 3일 만에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하는 굴욕과 함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그 15 전투기를 막을 방도가 없어 미 공군에게 방어를 맡겨야만 했던 한국군이 현재는 대략 60만 명의 병사와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통해 강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핵 국면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여전한 가운데 우리 군은 국내에서 직접 만든 무기들을 내놓으며 군비가 밀집한 동북아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K9 155mm 자주포. 차세대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이전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K-55 자주포를 연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원이 189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10년간 집중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40km나 되는 세계에서도 정상급에 속하며 특히 운용성 면에서 최고라 칭송받습니다. 종전에 이동 중 정지 후 첫 포탄 발사까지 3에서 11분이 걸렸으나 K9은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송탄 및 장전 장치를 통해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6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적이 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도 있으며 탑승인원은 최대 5명에 최대 주행거리는 360km고 60%의 경사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어 방호력도 좋은 편입니다. 2. 백상어뢰. 먼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중어뢰인 백상어 어뢰는 해군에서 기본 어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G정밀 등의 회사가 8년 동안 3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1998년이 되던 해에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재원 번호는 XK731입니다. 지름 48.3cm, 길이 6m, 무게는 대략 1100kg, 최고 시속은 63km이고 사정거리 30km. TNT 폭약 370kg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수중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기와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이 함정 소리를 추적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 청상어뢰. 청상어 어뢰는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적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공격하는 경어뢰입니다. 경어뢰이기 때문에 크기는 백상어 어뢰보다 조금 작은 직경 32cm이고 길이 2.7m, 중량은 280kg입니다. 청상어 어뢰는 미국의 MK-44 경어뢰를 미국의 한일회사와 공동으로 백상어 어뢰를 개발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함께 참여해 10년 동안 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2005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전 세계에서 7번째 개발된 경어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지향성 표적 탐지 소나를 탑재해 정확한 유도, 제어가 가능하며 1.5m 두께 철판도 관통합니다. 또한 타국의 경어뢰와 비교했을 때 작전 수심, 항수거리 등이 우수하고 한 발당 가격이 약 10억 정도입니다. 4. KDX-2 한국형 구축함. 이순신급 구축함이라고도 불리우는 KDX-2 한국형 구축함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KDX-2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5월 초도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5000T급이고 최신 함선 건조 이론을 모두 적용시킨 전투함정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과 단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함, 대공, 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녀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본격적인 스텔스 설계와 함께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체계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5000T급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80% 이상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무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독도함, T-50, KDX-3 이지스 구축함 등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또한 아직도 한국의 자체 기술과 기술 제휴를 통해 육, 해, 공 모든 분야에서 자체 무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중일 항공모함 대결 결국 현실화하나. 중국이 13일 여운임성 달연에서 산둥함이라 불리는 최초의 자국산 항모 001A 시험 항해에 나서며 중일 간의 항공모함 경쟁이 현실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산둥함은 2012년 소련이 건조하다가 중단한 발역함을 사들여 만든 려오닝함의 연 두 번째 항모다. 려오닝함의 취역은 함재기 2006 훈련 등 항모 운용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시험용 성격이 강했지만 이르면 내년에 취역할 예정인 산둥함은 실전용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둥함의 길이는 315m, 최대 시속 31노트로 중국이 자랑하는 함재기 젠-15를 30대 이상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 방식은 스키점프식이어서 항모 11척 모두가 첨단 사출식인 미군 항모와 비교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사출 방식을 도입한 8만 톤급 새 항모를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 추진 항모를 포함해 총 4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6척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모를 위시한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 2차 대전 당시 항모 대국이었던 일본도 이즈모 등 대형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처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격용인 항모의 보유는 일본이 표면적으로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함정인 이즈모를 일부 개조하는 회로를 마련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4월 해상자위대의 최대 함정인 이즈모를 만든 군수업체에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의 항공 운용 능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지난달 일부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해 미국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B를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다. 방위성은 F-35B가 호위함에 착륙하면 엘리베이터로 경납고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함정 개조 비용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보유한 이즈모급 호위함은 각각 2015년과 2017년 취역한 이즈모와 가가 2척이다. 두 호위함은 현재 각각 헬리콥터 14대를 실을 수 있어 건조 당시부터 경항공모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이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처럼 사실상 항모 보유에 나서는 것은 미국 해병대 전력을 적극 지원해 동중국 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함재기로 실전을 치른 나라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의 문을 열어젖힌 진주만 공습 때 항모를 활용했고 미드웨이전 땐 한 번에 항모 6척을 투입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공격형 항모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성도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의 항공 운용 능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의 목적을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이 F-35B를 도입하면 해상자위대의 독자적 항모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E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PDR에서 엔진의 공기 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 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 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E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E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의 국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떤 의미인가? 항전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E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E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예정된 수량 외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나?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 제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 개발이 완료됐다. 어떤 의미인가?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EFX 성능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해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행시험과 무장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나?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전투기 운영 소프트웨어도 국산 개발이다. 진척사항은 KF-X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장비는 총 60여 개 품목이다. 이 중 규모가 방대한 비행제어 및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는 카이가 직접 개발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발전소 운용 소프트웨어 이상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임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